6번의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는 진짜들의 싸움을 보여줘야 하는 그 첫 번째 단계. 지금부터 시작하는 플레이오프 혈투에서 승리해야만 진정한 콜로세움 전장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의 첫 번째 승전보를 올린 팀은 다름 아닌 백작들의 팀 불가리아였다. 베르바토프의 깔끔한 선제 득점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우아함을 푸에르토리코에게 뽐내던 불가리아. 전반 35분경엔 특급 도우미 데스포도프의 땅볼 크로스를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반대편에서 빠르게 날아온 스토이치코프가 해결사 역할을 해내면서 스코어가 2점 차로 벌어졌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의 절실함은 백작들의 하얀색 드레스에 제대로 흙탕물을 뿌려가며 한 골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동안 잠잠하던 파쿤도 콜리디오의 득점 본능이 플레이오프라는 낭떠러지 위기 속에서 피어난 것이다. 한 골 차로 상대를 따라잡은 푸에르토리코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엄청난 공세를 날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후반 인저리 타임. 남은 시간을 수비하는 데에만 체력을 갈아 써버린 불가리아를 상대로 마테우스 페레이라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져나오면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부터 펼쳐진 연장전의 혈투. 양팀 간의 연장전 혈투에서 끝끝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팀은 겉으로는 우아함을 뽐냈지만 속으로는 불꽃 같은 투지를 가지고 있던 불가리아였다. 그렇게 푸에르토리코는 다잡은 경기를 놓치고야 말았다. 잉글랜드와의 순위 싸움에 밀려 플레이오프라는 해변가까지 쓸려내려온 파라오들. 해변가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팀은 레게스올 자메이카였다. 플레이오프라는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믿기 싫어서였을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메이카를 상대로 압도적인 점유율 축구를 보여주며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가벼운 선제 득점을 이루어냈다. 자메이카의 빠른 축구는 이집트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격 찬스를 얻을 수가 없었다. 전반 40분경에 터져나온 아흐메드 하산의 득점을 끝으로 자메이카의 공격 축구는 자물쇠를 걸어놓은 것 마냥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자메이카의 4개 축구는 그렇게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데파란의 파라과이에게 어쩔 수 없이 승점으로 밀려났지만 시에라리온과 몰도바에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불세출의 팀 감비아를 상대하게 되었다. 정규 시간에는 도저히 승부를 가릴 수 없었던 양팀 간의 경기는 연장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극적인 결승골이 터져나왔다. 체력이 남아있던 센터백 알파틸의 슈팅이 감비아의 오마콜리의 뒷발에 굴절되면서 행운에 더 큰 행운이 겹쳐진 득점이었다. 세르비아와의 단두대 매치에서 처참히 패배함으로써 2위 자리에 안착한 부르키나파소. 그들의 마음속엔 기적의 팀 안도라에게 기적을 당할 소냐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심의 끝은 언제나 실패라는 결과로 찾아오는 법. 안도라의 캡틴 알버트 셀라데스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안도라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울부짖었다. 코모로와 맞붙게 된 사커루 호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날카로움을 갈고 닦았던 팀 케이힐의 발끝이 수많은 셔터에게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전반 25분경에 수많은 셔터들의 렌즈는 코모로의 마토이르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토이르가 보여준 팬텀 드리블은 호주 수비수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고 사커루에게 강력한 어퍼컷을 날려버렸다. 물론 호주 선수들은 오뚜기처럼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다시 일어섰다. 실점한 지 5분 만에 사커루의 마에스트로 헤리키엘이 자신의 왼발 슈팅으로 코모로의 골문을 열어 제낀 것이다. 부드러운 볼 터치를 보여줌으로써 호주 선수들과 코모로 선수들의 기싸움에서 승기라는 것을 챙기기까지 하였다. 기세를 넘겨받은 사커루의 복서들은 코모로 선수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엄청난 핵펀치 한 방을 먹여주었다. 마크 비두카의 높이를 막아낼 수 없던 코모로 수비수들은 그대로 상대 공격수에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고 역전까지 허용해버렸다. 비틀비틀거리던 코모로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 펀치를 날려주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호주 선수들. 다시 한번 상대의 오른쪽 사이드를 허물어가던 사커루의 공격 시퀀스는 그대로 비두카의 발리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쐐기골로 마무리되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리니에 서 있던 호주가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 알레한드로 모레라의 활약으로 2위 자리는 쉽게 얻어간 코스타리카. 반면 알바니아와의 끝없는 경쟁을 뚫어내고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착륙할 수 있었던 팔라우였다. 하지만 팔라우가 그간 펼쳐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무색해져 버릴 만큼 양팀의 실력 차이는 상당하였다. 크리스티안 감보아가 중원으로의 포지셔닝을 완벽히 성공해내면서 코스타리카의 선제 득점이 쉽게 생산되어 나왔다. 거기에 나바스 골키퍼의 완벽한 롱패스가 조미료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전반전 두 번째 득점을 일찌감치 가져간 코스타리카였다. 스코어는 2대0. 팔라우 선수들은 플레이오프에 오른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조별리그에서 순항의 돛을 활짝 펼치며 자연스럽게 2위 자리에 돛자리를 펼쳤던 라이베리아. 그들의 자유로움은 예루살렘의 크나큰 광장 한복판에서 잔뜩 뿜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지 웨아와 티모시 웨아가 득점으로 향하는 연계 플레이를 성공해내면서 예루살렘이라는 크나큰 도시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신도들은 라이베리아의 선제 득점에도 침착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리며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성사시켰다. 티모시 웨아의 선제 득점과 비슷한 각도에서 슈팅을 선보인 마노르 솔로몬의 동점골이 터져나오면서 양팀 간의 경기의 최종 결과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연장전까지 가고 나서야 양팀 간의 불꽃 튀는 승부의 결말이 맺어졌다. 이번에는 티모시 웨아가 조지 웨아에게 어시스트를 전달해주며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요격을 날려준 것이다. 이로써 라이베리아가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 마지막까지 펼쳐졌던 피말리는 순위 경쟁 속에서 안타깝게도 1위 자리에서 밀려나 버린 말리. 조별리그에서 그리 좋지 않았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코소보를 상대로 가벼운 마음의 플레이오프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후반 30분 아르메르 제넬리의 멋진 프리킥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말리로서 피말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에 쫓기던 말리 선수들은 계속해서 코소보의 뒷공간을 노려봤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후반 인저리 타임에 터져나온 베다트 무리키의 쐐기골에 힘입어 코소보의 자물쇠 전법은 더더욱 힘을 받았다. 무패를 달린 바가 있던 말리의 여정은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톱시드로 지정된 42개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레이오프로 떨어져 버린 체코. 그들의 하락세를 파악한 쿠바 선수들은 오늘 경기를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은 허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체코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득점력 부족은 포보르스키가 힘겹게 쿠바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며 극적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오늘은 이겨냈지만 체코에겐 다음 경기도 산 너머 산 같은 고비들에 기다리고 있었다. 올림푸스가 내려준 신의 가호를 양쪽 어깨에 휘감은 그리스 선수들. 발렌시아 형제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에콰도르에겐 그리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처럼 그라운드를 지배할 수 없었던 에콰도르. 후반 시작 10분 만에 그리스의 만달로스에게 실점을 내줘버리면서 한순간에 먹구름 같은 어두움에 잡아먹힐 위기에 놓여버렸다. 물론 에콰도르의 투지 넘치는 승부욕은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고함을 질러대며 곧바로 동점 상황을 만들어냈다. 필리페 카이세도의 멋진 터닝슛이 터져나오면서 에콰도르의 기세는 순식간에 그리스 선수들의 기세를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것. 연장전 혈투 끝에 그리스의 청년가장 사마라스가 천금 같은 추가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스의 버티는 축구는 신의 가호라기보단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정체였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으로 간신히 바닷속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바베이도스.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그들이 처음 마주한 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거센 눈바람이었다. 핀란드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는 바베이도스 선수들이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다.
호얀팔로가 가져간 좋은 움직임은 그대로 티모프키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면서 바베이도스 선수들에게 스칸디나비아의 칼바람 맛을 보여주었다. 한 번의 패배는 곧 탈락으로 직결되는 법. 핀란드의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찾아온 공격 찬스를 잘 살려내며 바베이도스의 날카로운 삼지창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토민스가 밀어넣은 헤더 득점으로 양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균형이 이루어졌다. 연장전까지 120분의 혈투를 펼쳤음에도 결과를 맺지 못한 양팀. 그들의 승부를 가른 건 토너먼트의 가장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는 승부차기였다. 5번째 키커였던 리트마넨이 승부차기를 성공시키지 못하자 바베이도스에게 도기회가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흐라데키 골키퍼가 크빈턴 팀버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핀란드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흘렙의 원맨팀이라는 별칭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던 벨라루스. 토너먼트에서는 개인의 역량보단 팀의 조직력이 높은 팀이 우세하다는 것을 벨라루스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벨라루스의 공격 전술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패스플레이 위주로 진행되었다. 양팀의 득점이 잠잠하던 와중 드디어 후반 17분경 리사코비치의 침투 플레이가 빛을 내며 선제 득점을 터뜨린 벨라루스였다. 물론 대한민국도 꺾은 적이 있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에겐 이 정도의 위기는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조나 달레코의 패스를 받은 오드베코가 침착하게 벨라루스 골문을 조준하면서 실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동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양팀의 승부 역시 앞선 경기에 이어 승부차기로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막스 에봉과 이반 바카르의 실축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상대방의 자멸로 인하여 64강이라는 진정한 강자들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팀들의 내전. 르완다와 짐바브웨가 펼치는 토너먼트 경기는 어느 쪽이 올라가든 이변이라고 칭하긴 애매해 보였다. 아프리카 팀 간의 대결에서 먼저 선제 펀치를 날린 팀은 신생팀 루안다였다. 노아네메란이 짐바브웨 수비 사이를 잘 비집고 들어가면서 중원으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워렌 카만지에게 좋은 컵백을 내줬다. 워렌 카만지의 발끝은 한 골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는지 전반 25분경 갈로웨이 골키퍼의 머리 위로 슈팅을 강하게 때려내면서 자신의 멀티 득점을 이루어냈다. 르완다에게 점유율을 내주며 경기를 내주기 직전까지 몰린 짐바브웨 선수들. 후반전에 들어가서야 상대방의 패스미스를 차단시키며 간신히 만회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뒤로 동점을 만들기엔 부족했던 짐바브웨의 경기력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펼쳐진 첫 번째 아프리카 내전의 최종 결말은 신생팀 르완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 조별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태국 선수들. 토너먼트에 처음 도전하던 그레나다를 상대로 자신들의 노련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고만장함이 태국 선수들에겐 악영향을 끼치고 말아버렸다. 센터백 함자엔 비분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빌미로 그레나다의 라이트 필립스가 득점을 뽑아낸 것이다. 그렇게 태국의 여정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무적 함대의 소나기 같은 포격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부룬디. 한 골차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타히티를 제치고 당당히 부활에 성공한 라마 군단과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었다. 스페인도 버틴 바가 있던 부룬디였기에 초반부터 페루에게 강한 압박을 걸어주면서 손쉽게 선제골까지 만들어냈다. 베라이노의 슈팅을 가예세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방향이 많이 꺾인 베라이노의 슈팅은 그대로 페루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물론 라마 군단 페루 역시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팀이었기에 부룬디라는 신생팀이 갖지 못한 노련함을 갖추고 있었다. 오른쪽 윙백인 알도 코르조가 올려준 높은 크로스를 헤페르손 파르판이 높게 뛰어오르며 부룬디의 바짝 오른 기세를 밥공기 마냥 꾹꾹 눌러주었다. 끝을 가르지 못한 양팀의 승부는 승부차기라는 죽음의 서바이벌로 돌입하게 되었다. 페루의 네 번째 키커였던 쿠에바의 슈팅을 울라레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베라이노의 오른발에 모든 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베라이노의 오른발은 부룬디의 승리로 결과를 매듭지었다. 스웨덴과 같은 조에 편성됐던 수리남은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데 장점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여유로움을 산마리노와의 경기에서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네덜란드의 축구를 모방하던 수리남 축구는 산마리노의 양사이드를 공략해가며 전반 28분경 자신들의 선제 득점을 생산해냈다. 그리고 이 득점은 오늘 경기의 결승 득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라트비아와의 6점짜리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내며 토너먼트 티켓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가봉. 그나마 약체로 여겨졌던 통가를 상대로 진정한 승부의 세계로 입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가봉의 전술적인 움직임은 양쪽의 윙백들을 중원 싸움에 가담시키며 공격 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었고, 이러한 판단은 로이드 파룬의 선제골까지 이루어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낸 가봉 선수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3분도 되지 않아 통가 쪽으로 바통 넘기듯이 환희를 넘겨주고 말았다. 시나리우 타우파의 창의적인 볼터치, 직선적인 드리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스 넘치는 칩슛까지 3연타로 터져나오면서 전반 6분 만에 양팀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로부터 한동안 정적 상태로 일관하던 양팀의 경기는 한겨울 살얼음이 녹아내리듯이 통가의 역전골이 터져나오면서 점점 화끈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올리베타바이의 칩슛을 간신히 막아낸 클레멘티아 골키퍼였지만 뒤따라오던 우아타히의 발리 슈팅은 빈골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리드를 뺏어온 통가 선수들은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면서 가봉 선수들에게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다.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가봉 선수들이 공을 돌리는 상황을 바라만 보던 와중 결국 부안가의 동점골을 때려 맞아버렸다. 흐름을 완전히 되찾아온 가봉 선수들은 가봉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오바메양의 존재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장전으로 돌입한 양팀 선수들의 체력은 숨을 헐떡이다 못해 제대로 뛸 수도 없던 상황. 체력적으로 아직은 스태미너가 남아있던 오바메양이 완벽한 터닝 동작을 통하여 통가의 수비진들을 녹여내버린 것이다.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양팀의 경기는 오바메양의 쐐기골이 터져나오면서 긴 여정의 마침표가 찍혔다. 오바메양이라는 월드클래스의 존재감이 결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한때는 포르투갈을 잡아내며 이변의 주인공이 되나 싶었던 헝가리. 조지아를 꺾어내며 당당히 토너먼트로 올라온 아제르바이잔은 다시 한번 이웃 국가를 잡아내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뻔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자신들의 동포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싫은 것 같아 보였다. 소보슬라이의 프리킥 궤적이 아제르바이잔의 골문 안으로 꽂혀버리면서 동유럽 국가 간의 경쟁은 헝가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며 자신들의 첫 토너먼트 진출을 잡아낸 방글라데시. 그들이 상대하는 팀은 북중미의 다크호스 세인트루시아였다. 세인트루시아에는 스타니슬라스라는 위협적인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가 있기에 방글라데시가 범한 파울은 그들에게 있어 곧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다. 후반 44분에 얻어낸 프리킥 미션을 자신의 오른발로 완벽하게 컴플리트 시킨 캡틴 스타니슬라스는 자신의 팀원들과 국민들에게 환희와 기쁨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배달해 주었다. 자신들의 성공적인 월드컵 대회를 자축하며 신성한 의식까지 마쳤던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그들의 목에 날카로운 카타나를 들이미는 사무라이 재팬이었다. 일본이 가져가는 점유율 축구는 뉴질랜드가 피지컬이라는 것을 사용해보기도 전에 몸싸움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며 득점 기회까지 만들어냈다. 미토마가 올려준 땅볼 크로스를 거구의 수비수들 사이에서 이토주냐가 잡아내면서 일본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대결. 물론 카자흐스탄의 소속은 유럽 축구연맹이지만 양팀의 지역적인 경쟁 심리는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였다. 알리베크 카심의 날카로운 중거리포가 에더리지 골키퍼의 손끝을 벗어나면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승기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필리핀 선수들의 날카로움도 카자흐스탄이 가지고 있는 수비력을 뚫어내기엔 충분해 보였다.
게릿 홀트만의 침투 패스가 카자흐스탄의 옵사이드 라인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면서 발디시모의 동점골까지 연결시켜주었다. 양팀의 공방전이 계속되며 승부의 균형이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찰나 후반 42분경에 드디어 카자흐스탄의 두 번째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써내려져갔다. 알리베크 카심이 필리핀 수비수 4명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슈팅을 날려주면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을 상대로 멋지고 값진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진정한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려내는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장을 책임질 양팀. 앙골라와 아르메니아의 경기는 의외로 한쪽의 일방적인 경기 결과로 끝마치게 되었다. 전반 12분경 미키타리안의 머리와 웨치빌리치의 발이 2대1 패스 구도를 완성시키면서 미키타리안의 아웃사이더 슈팅까지 연결되었다. 앙골라의 수비라인은 아르메니아의 공격수들을 잡아두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전반 35분엔 브라질 출신의 브리아스코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아다미안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찔러 넣어줌으로써 64강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아르메니아가 압도적으로 쟁취하게 되었다. 드디어 시작된 토너먼트 64강. 냉정과 열정 사이에 따뜻함과 시원함이 가득한 토너먼트 경기. 그 첫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아르메니아 간의 유럽팀 맞대결이었다. 프랑스의 아티사카는 플레이오프를 가볍게 통과한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예술축구의 진면목을 관람시켜주었다. 그리렘볼로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음바페 역시 자신의 7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명성을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킬리안 음바페는 후반전에도 득점을 쏘아올리면서 오늘 경기의 멀티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란 유니폼을 입은 아르메니아는 프랑스라는 강대국 앞에서 노란 병아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참교육을 받을 뿐이었다. 가까스로 브리아스코가 만회골을 넣으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거만함에 카운터를 날린 아르메니아. 라파엘 바란의 넓은 등이 브리아스코에게 어시스트를 넘겨주면서 한 골차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 동유럽 아르메니아였다. 그렇게 64강의 첫 번째 경기는 점점 과열이 되어가는 듯 싶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정교한 코너킥 세트피스 한 방에 아르메니아 수비진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면서 추격전의 불씨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하필이면 칸토나의 넷마킹을 맡았던 선수가 미키타리안이었기에 아르메니아 팬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낼 수 없었다. 안정적인 수비력과 폭발적인 공격력을 두루 갖춘 이탈리아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을 다음 스텝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던 카자흐스탄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린 선수는 이탈리아의 판타지스타 델피에로였다. 프란체스코 토티가 뿌려준 로마로 향하는 제왕의 패스를 델피에로가 아름답게 터치를 가져가면서 한 골차의 신승을 거둔 것이다. 마오리족을 잡아낸 사무라이 블루의 다음 상대는 빠른 속도로 상대를 압박하는 붉은 용 웨일즈였다. 웨일즈 입장에서도 일본이라는 상대는 꽤나 껄끄럽기는 마찬가지. 베일에게 넘겨주던 벨라미의 패스 상황에서 일본 선수들은 옵사이드를 주장하였지만 주심의 판단은 온사이드로 결정되었다. 라이언 긱스가 넣은 소중한 한 골을 잘 지켜내던 웨일즈는 억울에 팔짝 뛰는 일본을 뒤로하고 32강 버스에 올라탔다. 방글라데시를 잡아낸 세인트루시아의 다음 상대는 하필이면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선수들은 자신들을 맞이하러 온 상대팀들에게 음흉한 튤립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전반 38분경 코너킥 세트피스를 얻어낸 네덜란드는 음흉한 튤립 속에 숨어있던 가시를 은밀히 드러냈다. 베르캄프의 논스톱 슈팅이 골문 앞 혼전 상황 속에서 굴절이 돼버리며 앤디 폴로 골키퍼의 역동작을 유도해냈다. 세인트루시아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경기의 흐름을 절대로 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자신들의 플레이에 열이 나던 오렌지 군단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반니스텔로이의 감각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게끔 자그마한 풍차를 돌려가며 노력하였다. 탈락이라는 두 글자가 자신들의 목전에 놓여져 버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선수들의 성급한 포지셔닝은 네덜란드의 빠른 역습에 쥐약처럼 치명적이었고
결국엔 반바스텐에게 킬러 패스가 연결되면서 스코어 3대0으로 경기가 끝나버렸다. 헨릭 나르손과 이브라이모비치의 투톱을 막아낼 수 있어야만 헝가리의 32강이 보일 것이다. 물론 그들의 화력을 막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지만 말이다. 헝가리에서 마청 역할을 해주던 푸스카스는 헝가리의 최전방에 우뚝 서며 자신들의 부드러운 역습 전개의 중심부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그 활약에 힘입어 스웨덴에게 선제 득점을 꽂아버리게 된 것이다. 헝가리 선수들의 육탄 방어를 뚫어낼 수 없었던 스웨덴 선수들. 상대의 수비라인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프레디 균베리가 딱 한 번 옵사이드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으면서 기적의 동점골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융베리의 따끈따끈한 어시스트가 쿨루셰스키의 발끝에 닿으면서 양팀은 연장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장전을 준비하던 양팀에게 스웨덴의 알빈 에크달이 크나큰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스웨덴 국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반면 헝가리 국민들은 좌절의 눈물을 흘렸지만 말이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검은 돌풍의 종착지는 가봉과의 64강은 아닌 듯 보였다. 유난히 아프리카 팀들의 강세가 이어지던 이번 대회에서 둘 중 한 팀은 여기서 여정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전반 10분 만에 미양의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오늘 경기의 최종 결과에 대한 윤곽이 조금 드러나긴 했지만 말이다. 통가와의 처절한 플레이오프 난투 끝에 가까스로 올라온 가봉 선수들은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검은 돌풍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지난 플레이오프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오바메양이 에두아르드 맨디와의 1대1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내긴 했다. 골키퍼와의 심리전에서 과감히 가운데로 때려 넣은 오바메양의 영웅 심리는 가봉 선수들의 투지를 꿈틀거리게 했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기엔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갈아넣은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것일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자마자 가봉의 약점으로 취급받던 안일한 수비라인이 무사와게의 빠른 침투에 완전히 빈 공간을 내줘버리면서 짧은 32강 토너먼트의 꿈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가봉 선수들은 돌파를 시도하려던 무사와게만을 바라볼 뿐 뒤쪽으로 뛰어들어오던 사디오 마네는 전혀 막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지쳐버린 체력 탓에 가봉의 수비 간격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만큼 벌어지고 말았고 사디오 마네는 그들의 간격 사이로 좋은 침투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성사시켰다. 그렇게 가봉은 여정의 끝을 마무리지었다. 조별리그를 무난히 통과한 오스만 투르크 전사들의 토너먼트 첫 상대는 비세스와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있는 수리남이었다. 작은 네덜란드라고도 불렸던 수리남은 튀르키예를 연장전 마지막까지 막아내며 승부를 승부차기로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캡틴 하미드 알틴톱은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게끔 만들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어냈다. 브라길마즈의 페널티킥 득점이 터지고 나서야 숨을 참고 참았던 튀르키예 선수들은 승리했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월드컵 대회에서 커다란 파란을 일으키며 부룬디를 자신들의 토너먼트 맞대결 상대로 불러들인 파라과이. 파라과이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기엔 너무 아쉬웠나 보다. 무적함대도 버텨온 바가 있던 부룬디였지만 파라과이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다. 로켓 산타크루즈의 첫 번째 터치가 살짝 떠오른 감이 있어 보였지만 파라과이의 넘버9 공격수는 드랍슛을 선보이며 행운까지 몰아가져왔다. 부룬디의 공수 밸런스는 빠르면서도 정확한 파라과이의 패스 플레이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미겔 알미론이 상대의 오른쪽 라인을 파괴시키며 오른발로 땅볼 크로스를 건네주었고 앙헬 로메로가 잘 받아먹으면서 부룬디에게 2점차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브라이언 라우드럽의 득점 퍼레이드로 근근히 승리를 챙겨오던 바이킹 전사들. 이제는 그들의 조직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야만 앞으로의 험난한 경기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킹의 계속되는 도끼질은 그레나다의 오른쪽 수비라인을 그대로 강타하게 되었고 공격수로 활약한 적이 있던 욘달 토마슨이 해당 공간을 지배함으로써 오늘 경기의 결승 득점이 터져나왔다.
물론 덴마크의 경기력은 많이 아쉬웠지만 말이다. 멕시코 공격 카르텔들의 공격 연계는 아프리카의 르완다를 상대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궁금증은 경기 시작한 지 6분 만에 우고 산체스의 화려한 득점이 뿜어져 나오면서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 라파엘 마르케즈의 프리킥으로부터 시작된 멕시코 카르텔의 공격 연계는 여러 번의 패스가 티키타카로 연결이 되면서 르완다의 수비수들에게 혼돈을 불러일으켰다. 르완다의 신예스러운 젊은 투지는 잠시나마 멕시코에게 타격을 유효시키면서 아프리카의 강세를 이어나가는 듯 보였다.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축구에 활용한 르완다는 멕시코 수비라인을 한껏 유인하면서 최종적으로 상대의 빈 공간을 노리며 동점골을 뽑아냈다. 노아메메란의 동점골로 인하여 무승부 상태로 라커룸에 들어간 양팀. 멕시코의 빠른 윙어들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올라오느라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르완다의 윙백들을 빠른 발로 무너뜨려가면서 결국엔 라울 히메네즈에게 컷백을 연결시켜 주었다. 후반전이 지나갈수록 르완다 선수들의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만 갔다. 후반 44분경 라울 히메네즈의 슈팅 같은 패스가 우측으로 뛰어들어오던 이르빈 로사노에게 적절히 연결이 되면서 멕시코 카르텔들은 아프리카 르완다에게 완벽한 득점 거래를 성사시켰다. 한쪽 발로만으로도 승리를 얻어가던 콜롬비아에게 양쪽 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상대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으로 다가올 것이다. 콜롬비아를 상대하는 중앙아프리카에겐 팔카오와 아스프리아의 침투는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두려운 무기였다. 팔카오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비하여 육체적인 능력만으로 득점을 성공시켜오던 아스프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자신들에게 찾아온 공격 찬스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콜롬비아에게 크나큰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다. 괴짜 골키퍼 레네 이기타의 위치 선정이 살짝 애매해지면서 반대편에서 공을 기다리고 있던 루이스 마푸타에게 연결되어 버린 것이다.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선수들은 상대팀 선수들보다 한 발자국 더 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후반 인저리 타임. 카를로스 발데라마가 상대 선수의 패스미스를 완벽하게 가로채면서 마침내 오늘 결과에 못을 박아버릴 수 있는 득점이 터져나왔다. 그 결승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센터백 예리미나였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육중한 대행진으로 인하여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간 상황. 북유럽의 핀란드가 냉혹한 툰드라 바람을 이용하여 코끼리들의 행진을 막아보려 했다. 하지만 코끼리들의 두꺼운 피부는 차가운 툰드라의 바람마저 잠재워버렸다. 프랑크 캐시에가 올려준 코너킥을 디디에 드록바가 헤더를 이용하여 그대로 내려 찍어내면서 핀란드라는 팀도 그대로 바닥에 찍혀버렸다. 우랄 산맥처럼 높디 높은 자존심을 지켜낸 불곰국 러시아.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산맥을 가진 그리스 선수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토너먼트의 묘미를 보여주었다. 러시아와 그리스의 전력을 비교해본다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하던 상황. 그러나 청년 가장 사마라스의 선제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그리스의 늦축구에 빠져버린 러시아의 불곰들은 패배라는 생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플레이오프도 간신히 통과한 체코 선수들 앞에는 웅장하고 거대한 무적 함대의 함선들이 당당히 버티고 있었다. 스페인 선수들이 보여주던 화려한 퍼포먼스는 전반 10분 만에 체코의 수비라인을 손쉽게 무너뜨리면서 선제 득점을 이루어냈다. 다비드 비아, 라울 곤잘레스로 이어지던 무적 함대의 공격적인 항해술은 최종적으로 디스테파노의 오른발에 정확히 걸려들면서 체코라는 대열을 기분 좋게 낚아채냈다. 말리라는 복병을 잡아내며 연이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코소보. 말리와의 대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코소보는 우루과이라는 거물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며 기적이 진짜임을 보여주었다. 무리키의 극적인 결승골은 우루과이라는 태양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연이은 이변 소식에 나이베리아를 상대하는 폴란드에게도 살벌한 정리해고 타임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였을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을 무시하던 폴란드 선수들에게
라이베리아의 티모시 웨아가 제대로 된 일격을 날려주었다.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르던 라이베리아 선수들이었지만 연장전 내내 상대보다 한 걸음 더 뛰어다님으로써 폴란드의 자만심에 요격을 때려냈고 결국엔 32강이라는 다음 스텝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폴란드의 패배 소식을 들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코스타리카라는 나름의 강팀을 상대하기에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코스타리카의 반란은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말이다. 마리오 만주키치의 노련한 중거리포에 힘입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선제 득점을 뽑아낸 크로아티아. 기분 좋은 순항을 예고하는 기분 좋은 임팩트는 발칸반도에 꽃가루를 날리기 시작했다. 전반전을 한 점 차의 스코어로 마무리 짓기 아쉬웠던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만주키치에게 패스키를 열어줌으로써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프타임을 가지게 되었다. 제 아무리 나바스 골키퍼가 버티는 코스타리카 골문이더라도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슈팅은 막아내기 어려워 보였다. 코스타리카의 득점을 책임지던 조일 캠벨마저 수비에 가담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크로아티아에게 좋은 기회로 연결되었다. 지보니미르 보반의 완벽한 프리킥은 코스타리카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크로아티아가 32강으로 안착하게끔 이어주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64강 상대는 오세아니아의 최강국 사커루 호주였다. 그렇기에 양팀 간의 맞대결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부활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올린 콩고민주공화국이 호주를 자신들의 스파링 상대로서 요긴하게 활용해 나갔다. 요한의 일사가 매튜 라이언의 돌진을 적절히 역이용함으로써 사커루 호주는 그대로 링 아래로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안도라의 기적이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까? 사막의 여우 군단은 안도라를 상대로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아버릴 기세였다. 이번 대회에서 알제리 선수단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던 베나세르와 벤탈레의 중앙 콤비. 베나세르는 자신의 앞쪽으로 펼쳐져 있던 넓은 공간을 드리블로 툭툭 치고 전진하더니 기꺼이 이케르 알바레즈의 선방까지 뚫어내는 강력한 중거리포를 쏘아올렸다. 중원의 활약에 살짝 질투심이 났던 알제리의 전방 쓰리톱 공격진들. 앤디 델록과 브라이미는 서로의 눈빛을 보고 완벽한 침투 플레이를 가져갔고 이내 안도라에게 두 번째 실점을 안겨주었다. 안도라의 기적이라는 것을 깔끔히 진정시킨 알제리 선수들. 주장완장을 찬 리아드 마레즈가 자신이 자신하던 왼발 인스텝 슈팅을 장렬시킴으로써 스코어를 3대0으로 만들었다. 안도라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팀들에게 넘어가 버린 듯해 보였다. 셰우첸코의 맹활약 덕분에 안정적인 조별리그를 보냈던 우크라이나. 그들의 머리 위를 맴도는 아시아인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셰우첸코의 발목만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득점을 위해 태어난 득점기계의 발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박 정도에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의 수비라인을 농락함으로써 그리렌볼로에 이은 두 번째 다득점자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에게 리드를 빼앗겨버린 사우디아라비아. 동점 만들기에 급급했던 초록색 유니폼의 선수들은 우크라이나에게 공격을 커트당하면서 순식간에 자신들의 중원을 상대에게 완전히 오픈해 주었다. 셰우첸코의 득점에 대한 갈증은 두 골로는 부족해 보였다. 선수들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공수 밸런스가 붕괴되어버린 사우디를 대상으로 득점기계 셰우첸코는 해트트릭까지 성공시켰다. 안드레이 셰우첸코는 오늘 경기에서 3골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자신의 12번째 득점을 뽑아냈고 당당히 득점왕 레이스에 참여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간신히 토너먼트 자리를 얻어낸 피라미드의 파라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아르헨티나에게 파라오들은 크나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파라오들이 내뿜는 화끈한 분노는 전반 3분 만에 아르헨티나의 골문을 열어 제끼며 제대로 불이 붙었다. 아흐메드 하산의 슈팅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손을 벗어나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선제 실점을 겪은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에서의 무난한 경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곧바로 동점 득점을 넣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였다.
카를로스 테베즈까지 이어진 정열적인 탱고 리듬은 최종적으로 축구계의 고트 리오넬 메시의 발끝으로 매듭지어졌다. 전반전을 한 골씩 주고받으며 토너먼트의 살얼음판 같은 아슬아슬함을 제대로 보여주던 양팀. 두꺼운 몸을 이끌고 폭발적인 돌파를 보여준 카를로스 테베즈가 마침내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역전골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피라미드를 쌓아올린 끈질긴 정신력을 갖추고 있던 이집트 선수들. 모하메드 살라의 어정쩡한 슈팅을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한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골문을 비우며 앞으로 돌진해오자 아흐메드 하산은 지능적으로 비어있는 골문을 노렸다. 그렇게 탱고의 뜨거움과 사하라의 뜨거움이 계속해서 맞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먼저 상대를 불태워버린 팀은 남미의 열정 아르헨티나였다. 가브리엘 에인세의 침투 패스를 눈치챈 리오넬 메시가 패스의 흐름을 끊지 않고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마침내 펠레 스코어를 기록한 것이다. 이집트 선수들은 끝내 아쉬움의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다. 다이나믹 듀오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은 우아함을 중시하는 불가리아 백작들에겐 상성이 매우 좋지 않았다. 계속되는 상대의 압박에 끌려다니던 불가리아 선수들은 결국엔 케니 달글리시에게 실점을 내주고 말아버렸다. 불가리아 백작들답지 않게 말도 안 되는 클리어링 미스를 범하고 말아버리면서 상대의 좋은 분위기에 기름을 얹어버린 것이다. 스코어는 1점 차였지만 경기력으로 판단해본다면 스코틀랜드가 추가 득점을 올릴 수도 있던 경기 양상. 후반전에도 불가리아 수비수들은 다시 한번 클리어링 미스를 범함으로써 자신들의 패배를 스스로 자초하였다. 맥중사 맥토미니의 속 시원한 중거리포가 터져나오면서 다이너마이트의 대폭발은 불가리아 백작들에게 크나큰 탄원을 안겨주었다. 조지 베스트라는 베스트 드라이버에 대한 의존증이 가라앉아야만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로의 운전을 끝마칠 수 있는 북아일랜드. 그러한 약점을 잘 알기에 몬테네그로 선수들은 베스트만을 집중 마킹하였다. 상대의 집요한 집중 마크에도 조지 베스트의 움직임은 아주 부드럽게 탈압박에 성공했지만 말이다. 조지 베스트의 득점으로 발걸음이 여유로워진 북아일랜드. 반면 조지 베스트를 집중적으로 마킹하겠다는 전술이 실패로 돌아가자 몬테네그로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후반 45분경 조지 베스트의 움직임이 상대의 포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북아일랜드의 공격 루트는 또다시 구렁이 밥 넘어가듯이 쉽게 풀려버렸다. 부르키나파소에게 간신히 이리자리를 탈환한 세르비아. 빛가이들이 응집한 미국을 상대로 높이 싸움의 진면목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강력한 피지컬 대결로 이어지던 양팀의 경기는 의외로 예상하지 못한 공격 전개에서 득점이 터져나왔다. 블라오비치의 앙큼한 퍼스트 볼 터치는 미국 빛가이들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칼을 꽂아 넣으며 다음 라운드 진출 티켓을 얻게 해주었다. 실리적인 축구라는 자신들의 확고한 노선을 바꾸지 않으려던 아일랜드. 슬로바키아의 모이칸스러운 중원의 날카로움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일랜드의 실리적인 움직임은 전반 12분 만에 선제 득점에 성공하면서 자신들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 슬로바키아의 노장 센터백 스크루테를 칼럼 로빈슨이 자연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벗겨내면서 아일랜드에게 선제 득점을 안겨준 것이다. 선제 득점 이후 실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수비라인을 한껏 내리며 플레이하던 아일랜드. 칼럼 로빈슨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크르텔의 분노의 질주는 아일랜드 수비라인 안쪽으로 무혈입성하였고 결국엔 보제니크의 동점골까지 도와주게 되었다. 이제는 실리적인 축구에서 과감히 탈피해야만 했던 아일랜드 선수들. 하지만 그들의 전술적인 변화는 맞지 않는 옷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엔 날카로운 모이칸 공격을 맞아버리게 되었다. 슬로바키아의 캡틴 마렉 함식은 자신의 댄디한 모이칸 스타일을 중계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자랑하였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차가움을 냉혹하게 보여줬던 노르웨이 축구. 하지만 날개를 활짝 펼친 슈퍼이글스의 나이지리아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 볼 뿐이었다. 양팀의 지지부진한 공방전이 계속되던 가운데 슈퍼이글스의 우나코 카누가 오늘 경기의 첫 번째 포문을 열어 올렸다.
오시멘의 직선 패스를 로니언센의 시야 반대편으로 퍼스트 터치를 가져간 것이 이번 득점의 키포인트였다. 정규 시간 내에 한 골을 따라가야만 했던 노르웨이 선수들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슈퍼이글스의 날개를 정조준하였다. 노르웨이의 축구도사라고 불리는 마르틴 에데고르가 반대편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던 토르스비를 향해 완벽한 패스를 찔러 넣어줌으로써 양팀의 경기는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펼쳐지는 양팀의 승부차기. 믿음직스럽게 걸어나가던 엘링 홀란마저 카메라 셔터들이 내뿜는 긴장감을 이겨내지는 못하였다. 반면 빅터 오시멘은 수많은 셔터원마저 이겨내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어냈다.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림을 얻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역사적으로 끈끈한 동맹국가들 간의 대결이었지만 양팀 선수들은 한치의 양보도 내줄 생각이 없었다. 팽팽하던 양팀의 줄다리기는 전반 25분에 터져나온 오발탄 사고로 인해 무참히 끊어져 버렸다. 클로제의 옵사이드 여부가 제대로 판독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선제 득점에 대한 의구심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다. 억울한 실점을 내준 오스트리아는 오발탄 사고 따위에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라커룸에 들어가기 전에 오발탄에 대한 제대로 된 응수를 질러주면서 독일을 상대로 동점 상황까지 성사시켰다. 그러나 기분 좋게 라커룸을 들어가려던 오스트리아의 뒷덜미를 제대로 잡은 전차군단.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잠깐 방심하던 찰나에 게르트 밀러가 멋진 침투를 보여주면서 미하엘 발락에게까지 패스를 연결해 주었다. 오늘 경기의 위닝 포인트는 바로 전반전 인저리 타임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의 실수와 독일 선수들의 끈기였다. 후반 23분경 오스트리아의 수비 라인을 깨트리며 상대의 뒷공간으로 침투하던 루메니게가 쐐기골을 터뜨림으로써 다시 한번 축구라는 스포츠 세계에서 방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깨닫게 만들어주었다. 64강전에서의 최대 빅매치. 양팀 다 조별리그 1위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브라질이 벨기에에게 승점에서 밀려버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둘 중 한 팀은 32강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올라갈 수 없게 된 팀이 지난 대회의 우승국이었던 브라질이 될 것이라곤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루카쿠의 선제 득점으로 완전히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 이윽고 브라질의 호돈심 역시 상대의 라인을 꿰뚫어버리며 동점골을 성공시킴으로써 승부의 향방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브라질의 산발 리듬이 서서히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구름같이 몰려와 있던 브라질 관중들의 응원가도 더더욱 힘을 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미 축구 특유의 약점이라고 지칭되던 리듬의 축구는 벨기에의 정교한 패스 플레이에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토르강아자르의 빠른 오버래핑이 브라질의 오른쪽 수비벽을 허물어버리면서 중원에서 밀고 들어오던 유리 틸레망스에게 다시 한번 실점을 내주고 말아버린 것이다. 좀처럼 자신들의 리듬을 되찾지 못하던 브라질 선수들은 끝끝내 득점 찬스를 성공시켜내지 못하면서 벨기에의 파이널 펀치 한 방을 내주고야 말았다. 월드컵 우승국끼리 간의 64강 빅매치는 결국 정교한 유럽 축구가 남미의 리듬 축구를 격파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브리렘볼로라는 황금같은 선수를 보유한 스위스. 그들이 바라던 알프스의 아름다운 미래가 보스니아라는 제코의 원맨팀에게 무너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던 타히티에게 완패를 당한 상처가 아직도 여물지 않아서였을까. 비스카의 예상치 못한 얼리크로스가 중원으로 뛰어들어가던 에딘 제코의 발리슈스로 연결이 되면서 스위스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물론 스위스의 막강한 공격력은 실점 한 방으로는 무너질 리가 없었지만 말이다. 알렉산더 프레이의 과감한 압박이 보스니아 수비진들의 실수를 유발시켰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의 슈팅이 행운의 굴절골로 건너되면서 알프스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기 시작한 건 전반 40분경에 터져나온 에딘 비스카의 화려한 득점부터였다. 자신에게 흘러들어온 세컨볼을 과감하게 원바운드 슈팅으로 연결시켜내면서 알프스 정상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만년설을 화끈하게 녹여버린 것이다.
웬일로 잠잠하던 브리렘볼로의 오른발은 뒤로 하고 보스니아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는 스위스의 방어벽 하나하나를 넘어뜨리기 시작하였다. 선제 득점으로 보스니아의 분위기를 가져온 바가 있던 에딘 제코가 이번에는 완벽한 터닝 동작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신만만하던 스위스에게 패배라는 글자를 각인시켜버렸다. 후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좀처럼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갖던 스위스. 후반 35분. 마침내 에딘 제코가 해트트릭을 만들어냄으로써 알프스의 산봉우리를 파괴시켰다. 그리고 브리렘볼로의 득점왕 레이스 역시 아쉽게도 64강에서 마무리되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한가운데 두고 펼쳐진 포르투갈과 모로코 간의 대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깝고도 멀었던 양팀 간의 경기는 연장전 후반전까지도 판가름 나지 않았다. 그들의 승부를 가른 것은 바로 세트피스 한 방. 카르발료의 감각적인 볼터치가 모로코 골문에 들어감으로써 지중해가 품고 있던 붉은 보석을 포르투갈이 간신히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불굴의 사자군단 카메룬의 포효에 기세가 팍하고 죽어버린 칠레 선수들. 하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말이었다. 전반전이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카메룬의 사자우가 경기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울려 퍼졌다. 노사자 로자 밀러가 때린 날카로운 슈팅이 하필이면 칠레 선수의 몸을 맞고 브라보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골포스트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안데스 산맥의 칠레 선수들 역시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양팀 간의 경기는 하나의 체스 경기처럼 체크메이트를 외쳐가게 되었다. 서로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전반전을 끝마치게 된 양팀. 하프타임 때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낸 칠레 선수들은 후반에 들어서자마자 카메룬에게 체크메이트를 잡아내었다. 알렉시스 산체스의 과감한 니어포스트 슈팅이 오나나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방향으로 임팩트가 이루어지면서 역전을 성공시켜낸 것이다. 체크메이트를 면하기 위해 카메룬의 사자군단들은 자신들의 빠른 발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슈퍼모팅이 중원까지 공을 받아주러 내려왔고 이를 틈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던 로자 밀러에게 정확하게 스루 패스로 건네줌으로써 카메룬은 칠레가 걸어놓은 체크메이트를 해제시킬 수 있었다.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은 양팀의 멘탈 스포츠는 진정한 강철 멘탈이 어느 팀인지 결혼해야 했다. 피치 위로 처음 발을 내밀었을 때와는 다르게 카메룬 선수들의 멘탈은 두부처럼 산산이 조각이 나버렸다. 패트릭 은보마의 힘없는 걸음걸이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카메룬의 외곽 내유 멘탈은 칠레 선수들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었다. 64강의 마지막 경기. 잉글랜드의 3사자 군단은 자신들에게 치명타를 날린 적이 있던 태극전사들을 상대로 PTSD가 온 듯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되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슈퍼소니 손흥민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생각보다 발이 느리던 잉글랜드의 센터백들 사이로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잉글랜드의 월드컵 여정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다. 드디어 시작된 32강전. 64개국으로 시작했던 토너먼트가 이제는 반으로 줄어 32개의 팀만이 우승을 향한 레이스를 달리고 있었다. 멕시코를 만난 이탈리아에게도 단판 승부에 있어 멕시코보다 끈질기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라울 히메네즈의 돌파를 허용해버린 아주리 군단은 그대로 32강 토너먼트 대진표에서 노가웃 돼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무난하게 전승을 달려오던 네덜란드. 그러나 그들에게도 천적이라는 상대가 존재하긴 했나보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태극전사의 강한 발차기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며 생각보다 어이없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포지션 하나하나 월드클래스급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게 두 골을 내준 네덜란드는 튤립의 꽃잎처럼 흩어져 버렸다. 자신들의 검은 돌풍으로 경기 때마다 상대팀 선수들을 매섭게 몰아치던 세네갈. 한편 거센 폭풍 따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무게중심을 꽉 잡은 채로 32강에 나선 크로아티아였다. 중원의 탄탄한 미들진으로 중심을 꽉 잡고 있던 크로아티아는 전반 42분경에 터져나온 보반의 크랙 플레이를 통해
선제 득점에 성공하였고 이 득점이 결승골이 되어 검은 돌풍 세네갈이 몰고 다니던 거센 바람을 제압해버렸다. 아일랜드의 실리 축구를 뚫어내고 자신들의 독특한 모이칸 축구를 고수해오던 슬로바키아. 그러나 그들의 특이한 스타일은 슈퍼이글스의 날카로운 발톱에 제대로 걸려버리며 손쓸 수가 없게 되었다. 전반전 7분경 은하코 카누가 슬로바키아의 센터백들을 외곽으로 끌어당기며 전방에 뛰어들어가는 빅터 오시멘에게 엄청난 로빙 패스를 배달해 주었고, 오시멘은 카누의 믿음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며 선제 득점을 선보였다. 하늘 높이 비상하던 슈퍼이글스의 날카로운 발톱에 슬로바키아의 모이칸 스타일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반전에만 2골을 터뜨리며 오늘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빅터 오시멘의 활약에 힘입어 슈퍼이글스는 더욱더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있게 되었다. 삼바 군단 브라질을 64강에서 만나 예상보다 더 쉽게 경기 결과를 가져오며 32강에 안착한 벨기에. 하지만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모든 체력을 다 써버린 벨기에 선수들은 웨일즈의 빠른 역습에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64강에서 극적인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라이언 긱스가 벨기에의 삼선 라인에서 센스 넘치는 터닝 슈팅을 뽑아내면서 붉은 용의 프레스는 점점 더 뜨겁게 달궈졌다. 벨기에의 노련한 3백들은 웨일즈가 선보이는 빠른 윙플레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번번이 보여주었다. 그러던 후반 45분경 가레스 베일이 창의적으로 찍어차준 공중 패스가 이안 러시에게 연결이 되면서 브라질이란 지옥으로부터 탈출한 벨기에에게 뜨거운 불꽃 지옥을 선사해 주었다. 이스라엘과 폴란드까지 꺾으며 자신감이 한껏 충만되어 있는 라이베리아 선수들. 사막의 여우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우두머리로서 라이베리아의 기세를 잡아내고 싶었을 것이다. 전반 8분경 앤디 렐롯이 상대방 진영에서 커다란 트라이앵글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이 피치 위로 올라오면서 다짐했던 포부를 무난하게 성공시켜냈다. 아프리카의 전통 강호로 취급받던 알제리라는 팀은 라이베리아라는 신흥 강호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강대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유난히 효자 노릇을 해오던 알제리의 중원 라인이 코너킥 상황을 깔끔히 마무리 지어내면서 16강 중 한 자리에 올라선 사막의 여우들이었다. 미국과의 높이 싸움 끝에 32강에 간신히 착륙한 세르비아. 세르비아의 철의 폭백은 메시와 마라도나라는 축구의 신 2명뿐만 아니라 코너킥이라는 세트피스까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었다. 후반 30분까지 상대를 잘 막아내던 세르비아였지만 결국엔 아르헨티나의 세트피스 한 방에 처참히 무너지면서 반등의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한 채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해야만 했다. 아프리카 코끼리의 대행진을 막기 위하여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들이 도끼를 갈고 있었다. 물론 아프리카 코끼리의 피부 두께는 그들의 도끼날에는 뚫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였다. 상대의 수비벽을 뚫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라인을 올렸던 스웨덴의 전술은 코트디부아르의 몇 안 되는 공격 숫자에 선제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날쌘더리 코끼리 제르비니가 느린 발을 갖고 있던 스웨덴의 중원 수비벽을 스피드로 무너뜨려낸 것이다. 스웨덴의 헐거워진 2선과 3선 사이의 간격은 이번에는 디디에 드록바의 침투를 허용해버림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 실점부터는 스웨덴의 공격 전술이 더더욱 극단적으로 변모되었다. 상대 진영부터 강하게 걸어주는 개겐 프레싱 전술은 기어이 코끼리들로부터 소유권을 탈취해냈고 요한 엘만더의 만회골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바이킹의 도끼날은 더 이상 코끼리들의 두꺼운 피부벽을 열어내지 못하며 씁쓸한 패배의 맛을 보게 되었다. 베스트의 원맨팀이라는 수식어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북아일랜드. 그러한 북아일랜드는 아직은 셰우첸코의 원맨팀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전반 20분경 우크라이나의 센터백 나키츠키가 레드카드를 받아버리면서 오늘 경기에 가장 큰 변수가 발생하였다. 레드카드라는 변수를 잘 활용하고 싶었던 북아일랜드는 오히려 주춤할 법도 한 우크라이나에게 선제 실점을 내줘버리면서 마치 럭비공 같은 경기 양상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드릭의 헤더 득점으로 레드카드 변수를 덮어버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선수들은 퇴장으로 인해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까먹을 정도로 선수 개인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상대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전반 35분경 우크라이나의 셰우첸코가 추가 득점을 터뜨려내면서 11명이 뛰고 있던 북아일랜드가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두 번째 득점까지 터뜨린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자양강장제를 섭취한 것 같은 놀라운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단숨에 세 번째 득점까지 퍼부어버렸다. 특히 셰우첸코의 발끝으로 마무리되었던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득점 장면은 패스의 전개부터 시작해서 무드릭의 드리블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연계 플레이였다. 후반전에 들어서고 나서야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나갈 수 있던 북아일랜드. 스티븐 데이비스의 만회 득점이 간신히 터져나왔지만 10명으로 뛰던 우크라이나의 벽을 넘지 못하며 그들의 행보는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완전히 정비를 끝마친 전차군단이 이번에는 올림푸스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조준경을 그리스로 조준하였다. 하지만 제우스의 번개가 내리치고 있는 올림푸스 언덕은 전차군단의 바퀴를 통큰해버렸다. 후반 18분경에 터져나온 사마라스의 득점은 그리스를 둘러싸고 있는 신의 가호가 실존한다는 방증인 것 같았다. 우승의 문턱은커녕 토너먼트라는 중대한 무대에서 매번 고꾸라졌던 전차군단 독일.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자신들의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히 체력을 갈아넣은 독일의 게르트 밀러는 마침내 그리스에게 동점골을 터뜨려내며 경기의 균형을 맞춰낸 것이다. 갈색 폭격기 게르트 밀러는 우후죽순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리스 수비수들을 제쳐내며 놀라운 슈퍼플레이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양팀 선수들이 연장전으로 돌입한다는 각오를 품고 있었을 때 청년 가장 사마라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보였다. 사마라스는 비틀거리는 밸런스를 부여잡으며 빗맞은 슈팅을 쏘아 올렸고 그 슈팅은 적진 한가운데에 떨어지며 전차 군단을 괴멸시켜버렸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폼이 좋다고 여겨지는 두 팀의 맞대결. 파란의 파라과이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야만 전사의 칼춤을 정면으로 뚫어내기 위한 전술을 가져왔다. 물론 폼이 한창이던 오스만 투르크의 야만 전사들 역시 파라과이의 수비벽을 무너뜨리며 선제 득점을 올렸지만 말이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대위기를 맞아버린 파라과이. 브라길마지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며 선제 실점을 내준 파라과이 선수들은 자신들의 유니폼을 고쳐 입으며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던 전반 인저리 타임. 최윤주의 거친 태클로 인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넘어져 버린 미겔 알미론. 골 넣는 골키퍼 칠라베르트와 날카로운 킥을 보유한 아르세의 프리킥 구도는 결국 튀르키예의 네치베르 골키퍼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라커룸에 들어간 파라과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에서 파울을 범한 튀르키예 수비수들은 잇따른 간접 프리킥 세트피스에 속수무책 당해버리며 결국 역전까지 허용하였다. 역전의 용사들이 된 파라과이 선수들은 잔뜩 흥분해 있는 야만 전사들을 잘 조련해 나가며 쐐기 득점까지 터뜨려냈다. 왼발이 주발이었던 미겔 알미론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수비 뒷공간이었지만 오히려 튀르키예 수비진들을 잘 고립시켜버리며 오스만 투르크 야만 전사들의 심장부를 완벽히 꿰뚫는 아름다운 가마차기를 꽂아버렸다. 다이나믹 듀오의 화끈한 골잔치는 32강에도 계속될 것인가. 오랜만에 32강까지 올라온 콩고 민주공화국은 스코틀랜드와의 접전을 벌이며 근근히 버텨내었고 결국 연장전에서 경기 집중력을 발휘해냈다. 요한의 윗사가 간신히 올려준 크로스를 세드릭 바캄부가 헤더를 갖다 댐으로써 드디어 선제골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바캄부의 득점이 워낙 극적인 시간대에 터져나왔기 때문에 콩고 선수들은 승리를 당연시 여기며 파이널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그러나 콩고 왕자들의 얼싸안는 세레머니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버린 격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연장 후반전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데니스 로우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연장전 30분 만에 극적인 드라마를 써내려간 양팀의 승부는 결국 승부차기라는 외나무다리에서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양팀의 6번째 키커들까지 순서가 넘어갔음에도 팽팽한 고무줄 같은 승부차기가 진행될 때쯤
극도의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한 파브리스 은사칼라의 실축이 터져나오면서 스코틀랜드의 승리로 매듭이 지어졌다. 안데스 산맥의 무서움을 보여주며 다음 스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 칠레 선수들. 코소보가 안데스 산맥에 피어있는 희망이란 꽃을 꺾을 팀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코소보의 연이은행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자 코소보 선수들의 긴장감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치를 바탕으로 칠레 선수들은 코소보의 빈틈을 정확히 노려내며 선제 득점을 올려냈다. 그러나 코소보의 기적과 같은 시나리오는 후반전 15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 발론 베리샤가 올려준 땅볼 크로스를 중앙에서 좋은 위치를 가져가던 밀로트 라시차가 방향을 바꿔주면서 안데스 산맥 언저리의 가까스로 안착하게 된 것이다. 과연 코소보라는 팀이 칠레라는 강팀 중의 강팀을 꺾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당당히 실력으로서 다음 단계에 올라서고 싶어 했던 코소보 선수들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경기장의 일부 관중들에게 안데스 산맥에 코소보 국기를 꽂아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베다트 무리키의 극적인 역전골이 칠레의 골망을 찢어낼 듯이 빨려 들어가면서 토너먼트 최상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기적의 팀 코소보였다. 이베리아 반도의 내전 32강에서 가장 빅매치로 손꼽히는 오늘의 경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양팀의 신경전이 지속되던 전반전. 포르투갈의 공격 시퀀스에서 공을 탈취해낸 스페인은 곧바로 상대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베리아 반도 내전의 효시를 울렸다. 스페인 선수들의 티키타카 전술에 극상의 난이도를 해결해내지 못하던 포르투갈 선수들. 그러나 난세 속에서 영웅이 출현하는 것. 유난히도 이번 대회에서 득점력을 가동시키지 못하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베리아 반도 내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쏘아올린 것이다. 다잡았던 경기를 놓쳐버린 스페인 선수들은 땅바닥을 내리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베리아 반도의 결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무적함대의 네 번째 키커였던 사비 알론소의 승부차기가 파트리시오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며 양팀의 승부가 미궁 속으로 빠지나 싶더니만 후이 코스타의 슈팅이 오른쪽 골포스트를 강타하면서 무적함대의 승전보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브리렘볼로의 득점 본능을 꽁꽁 묶어버리며 32강의 한자리를 차지한 보스니아. 프랑스 선수들이 보여주는 축구 전시회에서 뭔가에 홀린 듯이 그들의 아트사커를 구경만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보스니아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스위스라는 안정적인 조직력을 갖춘 팀을 상대로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은 바가 있던 에딘 제코가 프랑스의 강철같은 수비벽에 구멍을 내버린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펠탑은 선제 실점 따위에 무너질 정도로 약하지 않았다. 티에리 앙리와 벤제마,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공격 연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이어지면서 보스니아에게 동점골을 이루어냈다.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보스니아를 상대로 반코트 게임을 이어가던 아트사커 프랑스. 그러던 후반 35분, 티에리 앙리가 상대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공략해내면서 마침내 역전골을 터뜨려낸 것이다. 프랑스의 예술작품 전시회는 세 번째 작품까지 출품해냄으로써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젊은 나이로 프랑스 공격 라인의 한 축을 차지하던 킬리안 음바페는 오늘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레이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32강전의 마지막 경기. 점점 폼이 떨어져가는 덴마크를 상대로 점점 폼이 올라가고 있는 콜롬비아가 만나게 되었다. 콜롬비아의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공격 패턴은 바이킹 전사들의 허점을 완벽히 찔러내면서 전반전 42분경에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팔카오의 부활을 위해 잠시 자신의 역할을 도우미로 바꿨던 아스프리아의 기분 좋은 득점이 터져나오자 남미의 콜롬비아 선수들은 특유의 리듬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골 넣는 수비수 예리미나가 지난 64강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켜냈다. 코너킥 세트피스까지 맛있게 요리해낸 콜롬비아 선수들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가며
덴마크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후반 25분 덴마크의 마지막 희망인 브라이언 라우드럽이 콜롬비아의 두터운 수비벽을 뚫어내면서 간신히 만회 득점을 터뜨려냈다. 욘달 토마슨의 오버래핑 움직임이 제대로 적중되면서 잠시나마 덴마크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끝끝내 승리로 향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바이킹 전사들은 그들의 항해를 마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승 무대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기. 16강에서 맞붙게 되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지난 대회에서 각각 4강전과 결승전에서 쓰디쓴 고배를 마신 바가 있기에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맨 양팀이었다. 양팀 간의 맞대결은 의외로 쉽게 결판이 나버렸다. 하얀색 유니폼을 착용했던 대한민국이 전반 10분 만에 선제 득점을 생산해내면서 아즈텍 문화를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후반 11분경 이번에는 빠른 스피드로 오버래핑을 나온 차두리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한 멕시코 수비진들이 박주영에게 두 번째 실점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2점 차로 벌어진 양팀의 스코어처럼 경기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두 걸음 앞서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상대의 오른쪽 사이드를 노려낸 태극전사들은 슛돌이 이강인에게 완전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었고 젊은 패기의 이 어린 선수는 침착하게 왼발 가마차기를 때려 넣었다. 경기 결과는 3대0. 멕시코의 재도전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 나이지리아의 라이벌로 여겨지던 검은 돌풍 세네갈을 잡고 올라온 크로아티아. 복수일지 보답일지 모르는 나이지리아의 검은 속내는 크로아티아라는 먹잇감을 잡는다는 명분으로는 충분했다. 전반 43분경 빅터 모제스의 불안한 돌파에 태클을 하다 말아버린 페리시치의 어설픈 수비가 슈퍼이글스에게 선제 득점을 안겨주게 되었다. 은하코 카누의 득점은 그대로 오늘 경기의 결승골로 기록되면서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가 펼쳐온 무대는 여기서 막을 내렸다. 붉은 용 웨일즈의 양쪽 날개가 화려하게 펼쳐진 상황. 꽤가 많은 알제리 선수들은 웨일즈를 상대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다. 웨일즈가 자랑하는 화려한 사이드 공격은 알제리 선수들의 간격을 크게 벌려놓으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였다. 상대의 빠른 전개에 적잖이 당황한 사막의 여우들은 그들의 맞춤 전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본인들이 맞춰온 정장에 그전보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알제리 선수들. 그러한 자신의 팀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여 나빌 벤탈렙이 다시 한번 코너킥 헤더를 성공시켜냈다. 벤탈렙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져나오면서 알제리는 불편한 양복을 벗어던지고 자신들이 자신하던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연장 전반 말미 알제리의 캡틴 리아드 마레지에게 어마무시한 빅찬스가 넝쿨째 굴러들어왔고 드래곤 슬레이어의 마지막 일격은 붉은 용 웨일즈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다시 한번 우승이라는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했던 아르헨티나. 그들의 골들로드 앞에는 피지컬적으로 자신들을 압도하는 코트디부아르가 당당히 서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평균 신장보다 3cm가 컸던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여지없이 사용해 나가며 이른 시간부터 상대를 압박하였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터져나온 드록바의 슈팅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거친 피지컬 싸움을 걸어주던 아프리카 코끼리들. 힘으로 밀어붙이던 코트디부아르의 프랑크 캐시의 전진을 전혀 막아내지 못하며 다시 한번 실점을 당하고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었다. 탱고의 장미꽃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시간대는 불과 경기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중원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해 나가며 다시 한번 압박을 성공해낸 코트디부아르. 자네티의 무리한 공격 시도와 디디에 드록바의 득점 본능이 서로 섞여버리면서 아프리카 코끼리의 세 번째 득점이 만들어졌다. 폐색에 빠져버린 마라도나의 표정을 끝으로 아르헨티나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신의 가호를 넘어 전 우주의 기운이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팀 그리스. 전차 군단을 꺾었다는 자신감은 셰우첸코라는 득점 기계만으로 깎아내릴 수가 없었다. 전반 34분경 그리렘볼로를 제쳐내고 득점 선두로 올라선 안드레이 셰우첸코는 오늘 경기에서도 한 골을 추가함으로써 득점왕에 가장 가까운 사나이로 우뚝 서게 되었다.
경기 초반부터 그리스를 압도해낸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셰우첸코의 선제 득점이 터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추가 득점을 올렸다. 공만을 바라보며 뛰어들어간 미하일로 무드리기, 러닝 헤더로 공의 방향을 살짝 바꿔놓으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선수들에게 두 골 차의 스코어는 금방 역전시킬 수 있다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일까. 청년 가장 사마라스의 멋진 터닝슛을 기준으로 그리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른 시간 터져나온 만의 골이었기에 분위기만 잘 탈 수 있다면 역전이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다. 후반 27분경 그리스의 스로인 상황에서 미처 옵사이드 라인을 빠져나오지 못한 스테파넨코의 미스를 잡아낸 만달로스의 좋은 침투가 동점골로 전환이 되면서 두 골 차의 스코어가 2대2 동점 상황으로 균형을 이룬 것이다. 기세에 올라탄 그리스 선수들과 승기를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선수들. 그들의 심리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경기의 양상은 그리스로 기울어져 버렸고 마침내 사마라스의 극적인 역전골이 터져나옴으로써 8강이라는 스테이지에 발을 내민 기적이 튄 그리스였다. 퀴르키예의 날카로운 칼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나온 파라과이. 16강에선 다이나믹 듀오의 지뢰받기를 잘 살펴가며 뚫어내야만 했다. 콩고에게 극적인 승부차기 승리를 얻어낸 터라 스코틀랜드 선수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워 보였다. 옵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공략해낸 라이언 프레이저가 중원에서 자리를 잡고 대기하던 데니스 로우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이는 스코틀랜드의 선제 득점으로 연결되었다. 토너먼트의 윗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한 후부터 점점 경기에서 고전하는 상황이 늘어나던 파라과이. 다행히도 파라과이의 진짜 위기는 적어도 16강 스테이지는 아닌 것 같아 보였다. 사나브리아의 우당탕탕 동점골에 힘입어 파라과이 선수들은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붙은 자그마한 불을 지그시 밟아주었다. 그리고 후반 45분경 상대의 센터백들을 유인해낸 사나브리아의 포스트 플레이는 산타크루즈의 길목까지 안전하게 공을 전달시켜주었고 파라과이의 넘버9은 자신에게 배달된 택배 상자를 상대 골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파란의 파라과이라는 수식어를 완성시켜냈다. 우크라이나와 스코틀랜드까지 연이은 강팀들의 패배 소식에 잔뜩 경계심이 올라간 무적함대 스페인. 조별리그에서 베트남과의 경쟁을 통해 겨우 토너먼트에 안착한 코소보가 스페인을 상대로 16강 경기를 시작하였다. 코소보를 상대로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서였을까.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베다트 무리키에게 선제 실점을 내줘버린 것이다. 스페인의 포백라인은 엉거주춤한 포지셔닝을 이어가면서 전반 41분경에 또다시 실점을 당하고 말았다. 거구의 베다트 무리키가 포스트 플레이를 통하여 오른쪽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한 에돈 제그로바에게 패스를 연결시켜 주었고 최종적으로 발론 베리샤의 날라차기까지 성사시켰다.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스페인 선수들은 코소보에게 강팀의 위력이라는 것을 재빠르게 보여줌으로써 무너질 뻔한 팀 분위기를 가까스로 잡아낼 수 있었다. 디스테파노의 팬텀 드리블은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급의 능력이었고 라울의 마지막 터닝 슈팅도 세계 최고의 공격수만이 갖고 있는 골에 대한 집착이었다. 후반전에 들어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무적함대의 선원들. 다비드 비아의 시야로 들어온 라울 곤잘레스의 날카로운 침투가 쿵짝이 맞아버리면서 드디어 자신들의 체면을 살려낸 스페인의 공격진들이었다. 2대2 동점까지 끌고 올라온 스페인 선수들은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천천히 자신들의 진영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지옥에서부터 체력을 끌어다 쓴 양팀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둔해져갔고 한골 싸움의 종이장 같은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37분경 골문을 향하지 않은 무리키의 헤더 패스는 페널티 스팟에서 기다리던 베리샤의 오른발로 이어지며 강팀 스페인을 꺾어내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팔카오와 아스프리아가 버티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항상 토너먼트 말미쯤에서 진이 빠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프랑스가 당첨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제대로 펼쳐내던 프랑스 선수들은 토너먼트만 들어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던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셰우첸코까지 탈락한 시점에서
득점 선두를 갈아치울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가 자신의 11번째 득점을 터뜨려냈다. 16강까지 무난하게 올라왔던 양팀 선수들이었기에 오늘의 경기는 체력적인 승부보단 침착함과 노련함의 승부가 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과오를 잊지 않은 프랑스의 아트사카가 힘을 더 발휘함으로써 8강 토너먼트의 마지막 빈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는 팀은 단 4팀. 우승 경력이 있던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좀 더 노련한 경기 운영을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슈퍼이글스의 거침없는 비행은 태극전사들의 날렵한 돌려차기를 회피하면서 마지막 끝장 승부까지 끌고 갔다. 120분간의 끈질긴 혈투 끝에 세미파이널 단계에 둥지를 틀어낸 나이지리아. 대한민국의 축구 여정은 아쉽지만 8강에서 마무리되었다. 아프리카 팀 간의 대격돌. 사마귀 여우 알제리의 잔꾀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지막지함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정적인 플레이로 인해 후반 25분까지 득점이 터져나오지 않던 오늘 경기.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던 찰나 마침내 오늘 경기에 선제 득점을 올린 아프리카 팀은 사막의 여우 군단 알제리였다. 당차고 거칠었던 아프리카 코끼리의 대행진은 알제리의 캡틴 리아드 마레지의 왼발킥에 의해 멈춰지고 만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과연 그리스 선수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어느 팀이 승리하든 간에 양 팀에게는 자신들의 하이 시즌의 대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각각 강팀들을 간신히 꺾어내고 8강에 올라온 터라 생각보다 화끈하진 않았던 경기. 산타크루즈가 아르세의 롱패스를 골문으로 밀어넣음으로써 오늘의 선제 득점이자 오늘 경기의 결승골이 전반 14분 만에 터져나오면서 싱거웠던 8강의 두 번째 경기는 파란의 파라과이가 승리하는 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토너먼트에서 실패의 쓴맛을 봐오던 프랑스가 이제는 진짜 우승의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그러한 프랑스를 상대로 코소보는 다시 한번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선제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한 팀은 아트사커로 일관되게 플레이해온 프랑스였다. 자신의 12번째 득점을 터뜨림으로써 셰우첸코와의 득점차를 3골로 줄인 음바페. 음바페의 선제 득점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예술축구 전시회가 또다시 개관하였다. 상대의 하프스페이스를 제대로 공략해낸 포그바의 침투가 티에리 앙리의 두 번째 득점으로 전환되면서 코소보에게 진짜 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8강이란 위치까지 간신히 올라온 코소보였지만 프랑스를 넘기엔 무리였나 보다. 대한민국과의 혈투 끝에 가까스로 파이널4에 안착한 나이지리아. 마찬가지로 코트디부아르와의 끊임없는 뜀박질 끝에 4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만나게 된 알제리였다. 아프리카의 강세 속에서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된 아프리카 간의 대결. 과연 진정한 아프리카의 제왕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단 한 번의 실수에서 풀려나왔다.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에서 실수를 범해버린 사막의 여우 알제리는 나이지리아의 은하코카누에게 페널티킥을 내줘버림으로써 스스로를 좌초시켜버릴 상황을 자초해버렸다. 월드컵의 역사를 써내려가던 그리스와 코소보의 질주를 8강이라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막아내고 올라온 양팀. 앞으로 2번의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월드컵을 자신들의 손에 넣을 수 있기에 양팀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집중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득점왕을 셰우첸코라고 결론 지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스탯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던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는 자신의 13번째 득점을 뽑아내면서 팀의 승기는 물론 자신이 목표로 해오던 월드컵 득점왕까지 단숨에 따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후반 14분경 지네딘 지단이 밸런스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올려준 어정쩡한 크로스. 블라스 리베로스가 클리어링해낸 공이 음바페의 발 앞에 떨어지면서 음바페는 브리렘볼로와의 득점수를 동률로 만들어낸 것이다. 후반 28분경 파라과이는 전술을 좀 더 극단적으로 전환시키면서 가까스로 만의 득점을 생산해냈다. 그러나 만의 골 이후 펼쳐진 파라과이의 거센 공세를 아트사커 프랑스가 침착하게 방어를 해냄으로써 결승 무대에 드디어 안착하게 된 프랑스 선수들이었다.
대망의 2024년 슈퍼월드컵 결승전. 168개국의 팀들 중에 이제 남은 팀은 단 2팀. 결승전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투지를 보여주었던 양팀이기에 마지막 승부를 양보해줄 마음 따위는 없어 보였다. 결승전이라는 위대한 무대에서 경기력적으로 우위를 보여준 팀은 역시 아트사커 프랑스였다. 미셸 플라티니의 미숙한 볼터치가 조금은 아쉬울 뻔했지만 적절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던 에릭 칸토나에게 침투 패스를 전달해 줌으로써 프랑스가 나이지리아에게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전반전을 한 골차 스코어로 끝마친 양팀. 프랑스가 전반전을 전반적으로 압도해 나갔다면 후반전에는 나이지리아의 반격으로 시작이 되었다. 프랑스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넓은 공간을 차지했던 타리보 웨스트. 슈팅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위치에서 등번호 8번을 달고 나온 나이지리아의 이 선수는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 프랑스의 수비벽을 뚫어낸 것이다. 한 골씩을 주고받던 양팀의 경기 양상은 이윽고 마지막 피니쉬 라인까지 단숨에 달려가기 시작했다. 정규 시간 내에 매듭 지어지지 않던 2024년 슈퍼월드컵의 결승전 무대는 결국 연장전이라는 접전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러던 연장 후반 1분경. 마침내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결승 무대의 결승골을 성공시켜내며 팀의 우승과 개인의 수상까지 모두를 잡아내는 위대한 결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트사커의 부활. 항상 토너먼트라는 무대에서 맥없이 무너진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 2024년 슈퍼월드컵 결승 무대에서 그 트라우마를 떨쳐낸 프랑스의 위대한 선수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늘 밤에 펼쳐지는 기쁨과 환희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다. 그렇게 2024년 슈퍼월드컵의 기나긴 여정은 프랑스의 캡틴 위고 요리스가 트로피를 들어올림으로써 성대하고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